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병충해와 저희가 실내식물에 대한 Q&A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고민스러운 게 식물을 키우면서 병충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그리고 벌레가 무슨 벌레인지 잘 몰라서 어떤 약을 써야 되나 라고 이제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식물병 방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약을 써서 방제하는 수도 있고요. 또 천적을 써서 방제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약을 쓰지 않고 웬만하면 생물학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일 추구하죠. 왜냐하면 식물이 우리 곁에 있으니까. 그런데 식물이 너무 심하게 병들어 있거나 이제 충이 많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약을 쓰기도 해요. 근데 우선은 예방 차원에서 생물학적 방제를 목적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게 이 해충의 발생인데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지만 그냥 쉽게 생각해서 약을 뿌린다는 건 그 순간엔 편할 수 있지만 그 뒤에 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응애, 온실가루이, 진딧물, 총체벌레, 입굴파리 이건 우리나라 식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텃밭에서도 볼 수 있지만 정원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벌레들입니다. 또 정원의 벌레들이 어떻게 해요? 다 실내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대부분 응애가 여기 뭐 칠레 이리응애 이름도 우리하고 참 생소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에 그 글로벌 시대에 국제화가 되면서 배라던가 비행기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이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던 벌레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문제는 천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기존에 우리 그 풍토에 있던 벌레들은 어떤 것들이 천적인지를 알아서 방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뭐 그 나라에 가서 한번 알아볼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버티면서 어느 것 때문에 얘가 죽고 살고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루이 같은 경우 온실가루이 존벌이 천적인 거죠. 그다음에 총체벌레도 애꽃 노린재가 천적인 거고 진딧물은 여기 진딧벌도 있는데 무당벌레. 네. 또 개미가 많으면 진딧물이 많아져요. 그래서 식물을 키우실 때 개미가 나오면 조금 있으면 진딧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디서 그 무당벌레를 쉽게 구해서 가져올 수도 없는 거고 또 얘가 막 날아다니는 거지 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걸 미리 예측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입굴파리는 우리가 쌈채소나 아니면 그 식물의 잎에 보면 이렇게 줄무늬처럼 돼 있는 게 있어요. 그 사이에 입굴파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굴을 파놓는데 거기엔 이제 그런 존벌들이 와서 먹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방제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에 뭐 경종적, 물리적, 생물학적, 종합적 방제가 있는데 자, 우리가 추구하는 건 생물학적 방제라 그랬죠. 천적을 이용하는 거, 그다음에 식충성 동물을 이용하는 거, 포식성 곤충.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혹시 거미를 발견하시면 거미는 잡으시지 말고 그냥 두시는 게 좋아요. 뭐 파리라던가 이게 날아다니는 해충들은 거미줄에 대부분 걸려서 죽기 때문에 그냥 두시는 게 좋고 응애류나 그다음에 선충. 자, 병원성 선충, 병원성 미생물 그러는데 선충은 땅속에 뿌리 근처에 사는 아주 작은 뭐라 그러죠? 실벌레라 그러나요? 예, 이렇게 보시면 흙에 보시면 가끔 그런 거 나올 거예요. 혹시 회충 같기도 하고 징그러워 하얀 거 근데 네네. 근데 그게 선충입니다. 근데 선충은 자기가 좋아하는 작물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식물. 그래서 우리가 밭에서 키울 때 여기에 어떤 선충이 많다 그러면 그 선충을 없애기 위해서는 약을 뿌리기보다는 다른 식물로 교체를 해주면 그 자리에서 그 선충이 못 살고 방제가 되겠죠. 이런 것들. 그다음 병원성 미생물들. 좋은 미생물이 있고 안 좋은 미생물이 있어요. 이게 병을 발생시키는 미생물이 있는가 하면 우리 몸에 유익한 미생물도 있죠. 제일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우리가 매일 먹는 김치에서 얻는 유산균. 네, 이런 것들이 제일 좋은 미생물인데 이런 좋은 미생물들이 좋은 역할을 하고 또 안 좋은 미생물들 땅에서 안 좋은 역할을 해서 식물을 상하게 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좋은 미생물을 좀 그 땅에 뿌려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예방이 되겠죠. 그래서 식물이나 꽃을 심어 공생관계에 있는 포식자가 살도록 유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병의 종류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여기 제일 많이 보시는 이제 병들을 놨는데, 자, 흰가루병, 그래서 잎에 이렇게 하얗게 곰팡이 같이 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녹병, 그래서 뒤에 이게 까맣게 점이 생기는 거. 가끔 가로수나 이렇게 보시면 이게 뭐지? 그러고 잎꽃병, 그래서 여기는 이게 마디예요. 막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생장점이 썩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요거는 이렇게 닦으면 손으로 닦이긴 하는데 꼭 탄 자국 같이 생겨서 그을음병입니다. 그다음에 노균병, 요것도 오이도 많이 생기는데 일반 그 밖에서 나는 잎이 많은 뭐 박이라던가 이런 거에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노균병, 그래서 하얗게 왜 잎이 노랗게 되면서 하얀 잎이 끼는 거, 균이 끼는 거를 얘기합니다. 탄저병은 많이 들으셨죠? 이게 타서 말라가는 것처럼. 네, 이런 병이 이제 제일 흔하게 많이 오는 병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흑반병, 이렇게 있고, 균핵병, 그래서 여기 줄기가 이렇게 꺼멓게 고사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자이크병도 우리가 많이 보는 거예요. 그 서양랑 같은 데 보면 잎이 노랗게 말라가 있는 그런 것들이 모자이크병, 역병. 그래서 이런 게 우리 농산물에서만 있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런 작물이나 꽃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병, 사진하고 병의 이름을 이렇게 대충 보셔서 어떤 병이라는 거를 아셔야 되고요. 자, 흰가루병, 여기 보면 기온이 낮은 봄, 가을에 줄기에 꽃봉우리에 생긴다. 햇빛을 차단함으로 강합성을 못하게 해서 식물이 이제 점점 말라 죽어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일조와 통풍을 좋게 한다. 그러면 어디예요? 집안에 문을 꽉 닫고 살 때. 겨울에 한겨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봄 되면서도 추우니까 아직 문을 안 열면 이렇게 통풍이 안 되고 건조하면서 이런 병들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많이 보는 게 벤자민 고무나무 집에서 많이 키우잖아요. 드라세나 이런 것들 많이 키우는데 그런 데 이런 게 많이 오겠죠. 그 다음에 녹병은 잎 뒷면에 회백색, 갈색, 흑색의 작은 병반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밀식을 피한다는 건 빡빡하게 모아서 심는 거. 그러니까 너무 모아있으면 거의 바람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밀식을 피하고 질소비료를 피한다. 사실 이렇게 초록색의 식물들은 대부분 주는 게 질소비료거든요. 질소비료가 너무 과다해도 이런 이제 병증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잎꽃병은 지면의 어린 뿌리에 지상부를 고사시키고 줄기에 병반이 생기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흙소도 흙이 안 좋거나 네, 또 혹시 종자 자체가 아주 약한 종자, 그러니까 병든 종자를 심었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을음병은 진딧물 깍지벌레의 분비물에 곰팡이가 발생하여 생긴다. 이게 그러니까 2차적인 발생인 거죠. 요거 자체가 오는 게 아니라 벌레들이 진딧물이나 깍지벌레가 생기면서 걔네들이 분비물을 싸면 그게 이제 썩어서 이런 병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녹음병에서 여기도 아까 말한 이제 낙엽이 되는 거죠. 흰 곰팡이가 생겨서 그럴 때는 빨리 먼저 제거를 해준다. 약 뿌릴 것만 기다리지 말고 있는 병증이 있는 잎부터 제거를 하고 나서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탄저병은 회백색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움푹 반점이 파여 있고 그 병부를 제거하라는 얘기는 저런 데는 가위로 좀 잘라 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잎 모양대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라 주시고 거기에 이제 약재를 살포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약재는 다이젠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이젠의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 근데 이것도 다 농약이기 때문에 많이 쓰시면 안 되고 거기에서 적정량 이렇게
용량이 돼 있는 대로 꼭 쓰셔야지 됩니다. 자. 네, 그래서 우리가 역병도 많이 오거든요. 이런 역병도 썩어서 곰팡이가 되고 토양 소독이나 병주 제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병주는 뭐 여기 이파리에 있는 거 없애버리고, 토양 소독은 흙을 좀 새롭게 소독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분갈이에요. 그냥 흙을 빼내고 새로운 흙을 담아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 균핵병에는 연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계속 심지 않고 다시 바꿔주는 거예요. 다른 작물로 바꿔주면 네, 이런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앞에는 병증이면 뒤에는 이제 충해예요. 민달팽이, 진딧물, 깍지벌레, 그다음에 응애, 온실가루이, 방패벌레,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까 병은 다 전염병인가요? 네, 전염병일 수도 있고 대부분의 이제 그 벌레들이 옮기는 병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충해가 오면 충해를 가만두면 그게 병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충은 얘네들만 죽이면 되는데 병에는 식물 자체에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충해보다 병해가 더 고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잘라주시거나 다른 거로 갈아주시는 게 제일 빠르고요. 충해는 대신 잡을 수 있어요. 약재 살포나 천적을 가지고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달팽이는 습한 흙 속에 숨어 있다. 자, 달팽이와 민달팽이가 있잖아요. 달팽이는 뭔가요? 등에 이렇게 껍질이 있죠. 네. 민달팽이는 집이 없어요. 어느 게 더 진화된 걸까요? 달팽이. 민달팽이가 더 진화된 거예요. 네. 그래,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자, 꽃, 줄기, 뿌리, 잎을 갉아먹죠. 특히 잎을 잘 먹고 다닙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에 숨냐면 땅 가까운 곳에, 습한 곳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잎 먹은 자리를 앞뒤를 아무리 뒤져봐도 없으면 걔는 뿌리 근처, 잎 줄기 깨끗처에 숨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벌레를 잡아주시려면 얘네들을 이렇게 뒤져가면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 조각 등을 올려놓으면 모여드는데 이때 잡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민달팽이가 좋아하는 거는 맥주래요. 그래서 맥주에다가 담배꽁초 그 잎 있죠. 그거를 풀어놓으면 이제 와서 그걸 먹고 그 니코틴 그 물에 죽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 맥주를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딧물 아까 얘기했죠. 진딧물은 고온 건조 시 식물 조직이 연한 부분에 이제 생기고요. 줄기, 가지, 꽃봉오리에 붙어서 즙을 빨아먹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게 따다다닥 붙어 있는데 얘네들을 잡아먹는 게 무당벌레입니다. 근데 진딧물이 오면은 먼저 물에 씻어주시는 게 제일 빨라요. 진딧물은 물에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습기가 없거나 물이 너무 건조하면 많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딧물이 생기면 겁내지 마시고, 물론 샤워시키는 것처럼 물로 먼저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약재를 살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약재도 덜 사용하셔도 되니까. 그 다음에 혹시 화분에 진딧물이 있으면 차라리 화분 자체를 이렇게 담가 버리세요. 큰 통에 물을 받아서 담그면 흙 속에도 있는 진딧물이 익사를 하게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둥둥 떠오면 그때 이제 화분을 빼서 내고, 그러면 훨씬 이제 진딧물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약재를 살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미는 진딧물의 번식을 도움으로 제거한다 이렇게 돼 있죠. 개미산을 쫓아서 얘네들이 오니까. 자, 그 다음에 깍지벌레, 여기 보면 이게 줄기 갈라지는 사이에 솜같이 이렇게 붙어 앉아 있어요. 사람들이 얘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꿈틀꿈틀 살짝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운 곤젓이 생장점이나 봉우리 같은데 거미줄을 쳐놓은 것처럼 이제 나타나서 이 지백을 빨아먹고요. 엽록소가 이제 파괴되다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식물이 이제 죽는 거겠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줄기 사이에 이렇게 가지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으로 먼저 떼내셔야 돼요. 예, 쉽게. 그리고 이 죽은 것들이 표면에서 안 떨어지고 잎에 그냥 붙어 있으면 그 자리가 또 상할 수 있으니까 항상 이제 소독을 하시고 3, 4일 지난 후에는 그 자리 깨끗하게
좀 씻어 주셔야 합니다. 이 표면에 검은 그을음 같은 곰팡이 포자가 덮여서 강압성을 방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딧물과 깍지벌레 분비물에 곰팡이가 발생한다. 이게 또 다시 병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온실 가루이는 여기에 보면 조그만 나방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날아다녀요. 얘가 이렇게 후루룩 치면은 날아가기 때문에 예방이 되게 힘들고요. 쉽게 100%다 이제 방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제 물을 먼저 한번 뿌려주고 나서 이제 약재 마라치온 약재를 살포를 합니다. 방패벌레들 장마 전 건조기에 나타나고요. 잎의 즙을 다 빨아먹어서 잎을 희게 퇴색시킨다. 결론은 벌레들이 와서 다 잎줄기에 붙어서 진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약재로 살포하시면 되고요. 자, 약재 살포 시 우리 주의할 점은 농도를 정확하게 맞춰서 살포한다. 너무 높으면 식물체까지 죽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식물이 죽을 만큼 뿌려주면 우리한테도 몸에 해로우니까 조심하고요. 잎을 뿌려줄 때는 꼭 보이는 곳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뒷면까지도 고루 살포하셔야 됩니다. 피부가 농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장갑이나 마스크 꼭 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은 살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약을 살포하시더라도 물 다 주고 마지막에 끝에 이제 약을 살포하시는 거고요. 약의 효능이 2, 3일은 그냥 가게끔 비가 온다거나 바람 분다면 바람에 또 날리고 비에 씻기겠죠. 그래서 그때는 살포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입에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살포한다. 뭐 조금 이렇게 쾌창한 날씨에 날씨가 물을 주고 나서 물기 빠진 다음에 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천연살충제라 그래서 화학약품 말고 만드는 방법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사실은 살충제라기보다는 예방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살충하시려면 여러 번 자주 뿌리셔야 되니까 식물을 그러니까 키워놓고 어느 정도 얘가 이제 어린 식물에서 좀 컸다, 중간 정도 돼간다, 아니면 어린 식물일 때부터 미리 예방 차원으로 살충제를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거 여기에서 식물성 기름과 세제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곤충이, 우리가 날아다니는 곤충의 구조를 보면은 머리, 가슴, 배가 있고 배 밑에 저기 숨구멍이 보이죠? 보이나요? 점이 딱딱딱딱 배 밑에요. 네. 저걸 기문이라 그래요. 우리로 말하면 눈, 코, 그러니까 코하고 입 같은 숨을 들이쉬는 자리인데 그 기름 성분의 살충제를 주는 이유는 입벌레들이 어떻게 다녀요? 이렇게 뛰어다니죠. 이렇게 배로 밀고 다니기 때문에 그 다닐 때 거기에 성분이 기름기가 있으면 닿으면서 저 기문을 막는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점차 곤충이 살지 못하고 없어지는데 그러려면 이제 바로 약을 뿌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겠지만 이런 천연 살충제는 바로 죽는 게 아니라 한 2, 3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걸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성 기름에다가 뭐 주방세제를 넣기도 하고 아니면 난황류, 그 노른자 가지고 식용유하고 섞어서 뿌려주면 되겠죠. 근데 그것도 너무 이제 내가 빨리 벌레를 죽이고 싶은 마음에 용량을 생각 안 하고 더 진하게 한다 그러면 식물이 기름에 이렇게 덮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타겠죠. 네, 그래서 희석을 제대로 해서 정량 맞춰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물의 앞뒷면 주고요. 청양고추 전 이거는 사용 안 해봤어요. 근데 우리도 매우니까 굉장히 매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왜 그 상추에 벌레가 별로 없잖아요. 그 상추를 먹으면 뭐예요? 수면에 좋은 성분이 있다 그러는데 그걸 먹어도 사람이 잘 정도면 벌레들은 조금만 먹어도 기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추에 벌레가 잘 안 온다고. 상추는 특별하게 약을 안 치고 먹으니까 즐겨 드셔도 된다고 합니다. 자, 마늘 가지고 하는 게 있고 또 우유 가지고 하는 게 있고 제충국 그래가지고 저기 이제 국화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난황류 말씀드렸죠. 제일 좋은 건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용량은 500ml 물에다가 그 500ml 뚜껑 있죠.
그거 하나만 넣고 분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약간 물이 뿌옇게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20리터면 우리 큰 생수통 있죠? 그거 하나에 요만큼을 다 희석해서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농사가 아니라 쓸 일이 없으니까 집에서 사용하실 때 500ml만 가지고도 충분하시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만드시면 이렇게 계란 노른자와 식용유 60ml와 60ml면 얼마냐 하면 조그만 요구르트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것도 어려우시다 그러면 집에 혹시 어린이들이 있거나 그러면 시럽 같은 거 받으시죠? 그럼 거기에 이제 10ml, 60ml 뭐 이런 거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에다가 물 한 100ml, 여기는 200이라는데 100만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믹서에 갈아준다 그러는데 믹서 갈면 또 닦기 힘들잖아요. 저 같은 경우 호일 2개를 이렇게 말아서 흔들어주면 믹서의 역할을 해요. 이렇게 해서 쓰시는데 얘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금방 상하거든요. 냉장 보관하시고 7일 안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만들면 그날은 옆에 이웃들도 함께 나누셔서 하루 만들어서 다 같이 뿌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집만 깨끗하게 뿌려놓으면 그게 다 어디로 가요? 이웃집으로 가죠. 예, 다 같이 방지하면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초액이에요.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목초액은 심고 나서도 뿌려줘요. 그러니까 심은 그날 그냥 목초액을 희석을 많이 해서 여기 1000배, 2000배라고 돼 있죠. 희석을 많이 해서 그 탄내가 조금 나면은 벌레들이 안 오거든요. 탄내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원액은 제초제라 그래요. 제초제가 농약이잖아요. 먹으면 직사할 수도 있는 제초제고 그걸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희석을 해서 쓰면 오히려 식물의 영양제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목초액 가지고 무좀도 치료하시네, 버좀도 치료하시네 막 이런 데 많이 쓰셨는데 농사 지을 때 내지는 이렇게 정원에서 비상으로 꼭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연농약 여기 효과가 있어요. 어릴 때 사용하는 거고 박멸보다는 퇴치나 이제 기피하도록 그다음에 적정량 쓰시기 좋고 맑은 날 물기 제거한 다음에 쓰셔야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여기 목초액이 어떻게 만들어지시는 거는 저도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가마에서 숯을 태울 때 나오는 연기들을 모아서 그 기체들을 액화로 만들어서 받아내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나무로 쓰는 그거를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쌀뜨물 요거 액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여기 지역에서도 EM을 나눠주시는지 뭐 센터나 이런 주민자치센터에서 가끔 나눠주시는 데도 있어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그럼 받으시면 좋고 구하시기 어려우시면 그 한살림이나 아니면 인터넷 가시면 다용도 미생물 이런 거 팔아요. 10,000원 미만으로 통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런 단체에서 해서 많이 사시기보다는 가지고 그냥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쌀뜨물 EM 액비는 뭐하고 똑같다 하냐면 요구르트 배양하는 거랑 똑같아요. 조금 남았을 때 또 쌀뜨물과 설탕을 넣어주면 계속 만들어서 쓸 수 있으니까 사지 않고 지역에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가 좋은 역할은 식물을 튼튼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미생물을 많이 증가시켜주고 좋은 미생물을 많이 증가시켜주고 식물을 튼튼하게 해줘서 벌레가 덜 생기게 해주거든요. 우리도 사람이 태어났을 때 건강한 체질에는 병이 덜 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식물을 튼튼하게 해주는 액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 이제 많아요. 근데 이게 뭐 상품 설명일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쓰시라는 게 아니라 시중에 이런 제품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가까이에서 이제 구하실 수 있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약간 식물에서 채취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식물에서 채취하는 거라 우리 화학 농약보다는 조금 안전하다 그러는데 그래도 이것도 저만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조심하시고 이거는 제가 주변에 약국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비오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식물을 하는 것보다 여기 보면 바퀴, 파리, 모기 이런 거 잡는 거예요. 네, 근데 식물에도 해 안 주고 충을 이제 막을 수 있어요. 해보니까. 근데 가끔은 에프켈라를 뿌려주신 분 있죠.
예, 파리 죽는다고 에프킬라를 뿌리시는데 식물의 에프킬라는 죽습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절대 에프킬라는 쓰지 마세요. 제가 주변에서 쓰신 분이 있어서 그러고 났더니 완전히 식물이 고사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오킬이나 아니면 여기 보면 메타시스톡스 뭐 이렇게 들어간 성분이 있어요. 이런 성분에 아까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진딧물이 심하게 꼈다. 그러면 일주일 사이에 2, 3일 간격으로 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한 조금 꼈다 그러면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혹시 벌레가 올까봐 걱정이다 그러면 사전에 미리 한 번 이렇게 뿌려주시면 벌레가 안 오는 거. 그래서 저는 항상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충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실내식물 관리하는 Q&A인데 사실은 여기 대상자분들이 많으셔서 질문을 받으면 제가 훨씬 좋겠지만 제일 그냥 보편적으로 물어보시는 것들, 그 다음에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해볼 거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분갈이 언제 할까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물어보세요. 도시에선 땅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분화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식물도 예뻐야 되지만 화분이 더 도자기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게 더 사람들이 선호하는 멋진 화분들, 네, 이런 거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식물을 사서 언제 분갈이 할까요? 여기 분갈이는 얼마에 한 번씩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사오신 게 포트 이렇게 작은 것들을 사오시겠죠? 이런 것들. 자, 얘도 이제 조금 있으면 분갈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잎이 많이 컸어요. 한 1년 됐나요? 넘었습니다. 1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컸으니까. 자, 우리는 보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이따가 치우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속을 보지 않지만 이파리가 잎이 이렇게 크면은 뿌리도 펼쳐놨을 때 잎의 넓이만큼 큰다 그래요. 근데 저 안에서 지금 이렇게 다 감겨져 있는 거니까 네, 저것도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원래 성장은 1년마다 하는 거를 얘기하지만 식물도 우리도 이사 한번 하려면 어때요? 크게 맘먹어야 되잖아요. 식물도 이사 한번 하면 스트레스를 크게 주는 거라 1년에 한 번까지는 그렇고 2년 정도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분갈이에서 가장 좋은 시기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보면 4, 5월경 봄, 가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날이 18도에서 25도? 네. 그 사이에 오갈 때 온도가 그 사이일 때 그래서 자, 봄이 오면 이제 분갈이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른 봄보다는 조금 따뜻할 때 4, 5월경에 이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분갈이 필요한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분갈이 이렇게 보면 아까 잎도 이렇게 넘치고 많이 이제 커졌을 때 이렇게 봐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요 밑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데 여기 사이로 뿌리가 보이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집이 지금 엄청 작아요. 좁아요. 이제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요 배수공 밑으로 나와 있을 때 이건 이제 집이 작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흙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경우에요. 뿌리가 자꾸 자라서 밀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또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을 줬는데 금방 말라버린다. 그러면 얘가 증산장육을 빨리 한다는 얘기거든요. 잎이 이제 넓어서. 그래서 그럴 때 수분이 이제 빨리 마른다. 또 화분이 너무 작아서 보기에도 생육하는데 조금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싱싱해 보이지 않고 힘들어 보인다 할 때 그때 분갈이를 해주셔야 합니다. 뭐 분갈이에 필요한 도구들은 여기 뭐 모종사, 물뿌리개 뭐 이런 것들은 다 있죠. 화분망. 혹시 화분망이 없으면 우리 뭐 가게
이 원예 그 재료 파는 데 가면 검은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화분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일부러 사서 하셔도 좋지만 가기 귀찮으시면 제일 좋은 건 양파망. 양파 사시면 이렇게 망 있죠. 그다음에 근데 그것도 찾으니까 없다. 그러면 신문지. 신문지는 흙은 안 빠지는데 물기는 빠지니까. 네, 신문지는 또 썩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흙에. 그래서 신문지. 네, 없으시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용기는 미관상 보기만 좋은 게 아니라 화분이 이제 수분 유지, 뭐 온도 조절에도 잘 되고 편안하게 이제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용기는 사실 토분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화분에다 물을 뿌리면 물이 또르르르 굴르죠. 이렇게 유약이 있으니까 미끄러워서. 토분 같은 경우는 물을 뿌리면 물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토분이 단점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떨어뜨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깨져버리죠. 그런데 장점은 얘가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닐을 입고 있느냐 아니면 면을 입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면을 입으면 좀 상쾌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식물도 토분에 들어가면 숨을 쉬기 때문에 우리 항아리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신 뭐냐 하면 물을 빨리 빨아들이기 때문에 물을 또 자주 줘야 돼요. 그래서 또 안 좋은 거는 이끼가 끼기도 해요. 자연적으로 숨을 쉬니까. 어떤 분은 그게 굉장히 고풍스럽다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지저분해서 보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용기는 그 상황에 맞춰서 아니면 그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자, 여기 용기와 식물의 비율이 있습니다. 우리 황금 비율이 보통 5대8, 2대3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식물도 그거에 맞춰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식물이 2면 화분이 한 3? 그러니까 자기 식물보다 조금 더 큰 거. 네, 그 2년 후에 분갈이 할 거 생각해서 그래야 뿌리가 이제 깊게 내려갈 수 있게 그런 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토분에 장점이 있죠. 그리고 단점이 있습니다. 건조시 빨리 마르고, 그다음에 이제 약하다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떤 흙을 사용해야 할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실내 식물을 배우다 보니 얘가 원산지가 어디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동남아시아냐, 저기 아메리카 쪽이냐, 아니면 아프리카 쪽이냐. 그렇게 해서 열대도 있고 사막도 있고 습지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식물이 다르듯이 사실은 흙의 성질도 다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식물이 그 식물이 원산지가 어디냐 보고 그 환경에 맞춰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열대 우림일 경우 보통 대부분 실내 관엽 식물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뭐가 좋으냐면 피트모스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이게 강가 속에 있는 수초에서 캐내는 건데요. 피트모스라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그 원산지에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막이나 뭐 이런 건조한 지역에서는 선인장과 다육식물이 원산지죠. 자, 그러면 거기는 배수가 잘 되는 거, 뿌리가 썩지 않게. 그리고 원래 자기 몸에 어떻게 해요? 수분을 잔뜩 묻고 있기 때문에 뿌리가 별로 발달이 안 돼 있어요. 뿌리까지 영양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 물이 잘 빠지는 거. 그래서 모래와 펄라이트 하얀 그 질석을 터트린 거 있습니다. 뻥튀기 시킨 거 하얀 그 경량토에서 모래 대신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런 펄라이트를 같이 쓰시면 훨씬 더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흙의 배합 조건을 하겠죠. 네, 자, 주변에 보면 가끔 산에 가다가 예쁜 식물들을 만나시는 경우가 있어요. 꽃하고. 그러면 그걸 딱 들고 와서 심었는데 잘 안 자라고 금방 죽었어요. 이유도 없이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자, 먼저 다른 거는 흙의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산하고 여러분들이 화분에다 키우는 그 흙하고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살던 곳에서 뚝 떨어져서 새로운 환경에 와서는 적응을 못할 수가 있고요. 흙 속의 미생물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충돌이 오기 때문에 식물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혹시 보시는 거는 그냥 예쁘게 산에서 사는 거구나 라고 하시고, 내 집에 들이는 식물은 또 구입을 따로 하시는 게, 실내 식물로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실내 식물로 또 왜 이런 만들어진 배양토를 쓰셔야 하냐면 병충해가 산에 있는 거는 가져오시거나 외부에서 들어올 때는 벌레가 딸려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판매하는 흙은 어느 정도 열 처리가 돼서 균이 살균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같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화분에 흙을 채우실 때는 우리가 자, 우리 여기 화분 보면 대부분 요 위에 이런 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요만큼 표시가 돼 있죠. 자, 요게 잡기도 편하라고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 경계가 흙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물을 주면 흙이 훅 넘쳐버리죠. 밖으로 넘치지 말라고 저만큼의 여유 공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분 높이의 80%에서 90% 정도만 흙을 채우시면 되고 그 위에는 간수하는 자리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뭐 화분의 기름과 높이 이런 게 있는데 뭐 꼭 여기에 맞춰서 안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깊은 화분도 있었죠. 왜 키가 커서 높은 화분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시면 되겠지만 흙을 다 채우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 밑에는 스티로폴, 저희가 그 뭐죠 택배 보고 이렇게 오던가 이런 거 스티로폴을 좀 잘라서 넣어주시면 깊이 조절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 바로 식물을 심으시면 안 되고 흙을 좀 덮어주셔야겠죠. 아니면 신문지를 한번 덮어주신 다음에 그 위에 흙을 좀 넣어주고 식물을 심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뿌리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하원에서 화분을 사왔는데 아니면 선물을 받는데 분갈이 하려니까 이런 스티로폴이 들어가 있다. 그럼 아니 이게 뭐 나를 속인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깊게까지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분갈이 방법. 그래서 화분망은 아까 말씀드렸죠. 양파 주머니, 뭐 신문지 이런 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배수층을 꼭 해주셔야 돼요.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그래서 흙만 주시지 말고 화분이 깊을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주는데 돌을 또 너무 많이 넣으시면 무거우니까 어느 정도 물 빠짐만 잘 돼서 뿌리가 다치지 않을 정도로 썩지 않을 정도로만 배수층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 아까 말씀드린 용기가 높을 경우엔 저렇게 스티로폼으로 좀 높이 조절을 한 다음에 해주시면 좋고요. 자, 화분 용기의 높이에 따라서 1에서 4cm 정도 배수층을 물이 빠질 수 있는 공간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토양 표면 처리. 그래서 저희가 흙을 심고 나면 흙이 이렇게 붕 뜨지 말라고 마사토로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위에 마사토를 뿌려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마사토 말고 지피식물이라 그러나요? 저희가 이끼 같은 거. 네, 이끼 같은 거를 해주면 젖은 이끼를 위에다 얹어주면 물 마름을 덜 하게 될 그 물이 빨리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을 자주 못 주시는 분들은 모래보다는 그런 그 이끼를 좀 적셔서 얹어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또 모래가 좀 딱딱해 보이는데 이끼는 참 부드러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바크 나무 껍질 같은 거 이런 것도 식물을 키울 때 위에다가 이제 해주시는데 보통 어디에 쓰냐면 추울 때 흙 표면을 조금 따뜻하게 덮어주기도 해요. 그리고 바크가 보통 침엽수, 뭐 소나무나 전나무 이런 껍질이기 때문에 거기에 피톤치드가 많잖아요. 벌레들이 잘 못 오게 예방할 수 있고요. 또 요걸 해놓으면 그 잡초가 올라오는 것도 조금 방지가 됩니다. 정원에 바크가 깔려 있으면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추위를 막기도 하고 잡초가 올라오지 않게 하고 또 바크가 젖어 있으면 땅 밑에 흙도 쉽게 마르지 않겠죠. 그런 보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보시는 분들이 모래를 할 것이냐, 이런 바크 종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지피식물 내지는 이끼 종류로 깔 것이냐는 거기에 맞춰서 해주는데 여기 포름알데히드 제거하는 효과적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이런 이끼 종류들이 포름알데히드를 더 빨리 흡수를 하겠죠. 모래보다는. 자, 그다음 모래를 깔아주실 때 우리는 이쁘라고 뿌리까지 다 이렇게
뿌려주세요. 그런데 화분 테두리로 대부분 뿌려주시고 뿌리 근처는 조금 여유를 남겨주셔도 모래가 너무 뿌리를 누르지 않게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갈이 후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자, 분갈이 하자마자 영양제를 줄까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분갈이 하면 여기가 좁아서 지금 분갈이를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은 화분을 사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주. 그래서 분갈이를 할 때 빼면은 이게 우짜란 뿌리들이나 아니면 썩은 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한번 살살 훑으면 그것들이 다 빠지거든요. 그럼 한 3분의 1 이상은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끝에 마른 이제 잔뿌리들은 가위로 좀 제거를 하시면 뿌리를 깔끔하게 제거를 하신 다음에 그 자리에 다시 심어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유 있는 화분을 사서 이제 심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심어 주는데 흙은 저는 새 흙을 쓰시라고 해요. 물론 이제 기존의 흙을 쓰고 거기에 거름을 주셔도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양분이 빠진 데다가 혹시나 내가 화분이 식물이 죽어서 아니면 식물이 현찮아서 옮기고 싶다. 그럴 때는 더군다나 더 새 흙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식재할 때도 흙이 아까워서 흙도 사실 사오는 거잖아요. 아깝다고 생각해서 거기가 벌레가 있음에도 뭐 흙에 벌레 있는 건 상관없겠지라고 해서 섞어서 쓰다 보면 그 벌레가 그대로 전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워하시지 말고 분갈이 할 때는 꼭 새 흙을 쓰시는 거 하시고요. 너무 흙의 양이 많아서 그냥 새 흙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하면 저희가 기존의 흙을 소독을 해야 돼요. 소독하는 방법은 넓은 판에다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돗자리 같은 거 아니면 비닐을 깔고 거기에다 흙을 넣으시고 그 흙을 비닐로 한번 덮어서 쨍쨍 해가 찌는 대낮에 혼중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벌레들이 다 죽을 수 있게 그리고 나서 한 2, 3일 후에 그 흙을 걷어서 소독이 된 뒤에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돼요. 사용하시면 되는데 글쎄 어느 게 더 편리할까요? 네, 이거는 뭐 생각해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흙을 버릴 데가 없다. 주변에 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활용하신다면 꼭 흙을 소독하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토양살충제라고 따로 팔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 흙에다가 섞어서 토양에 있는 벌레를 살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친환경적인 면에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죠. 요거는 저희가 지금 우리 가정에서 식물의 기능에 따라서 된 배치를 한번 올려봤어요. 네, 여러분들이 사시는 주거 공간에 우리 침실, 거실, 그다음에 베란다, 아이들 공부방, 그다음에 화장실, 주방 보통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 침실에는 밤에 대부분 사용을 하죠. 잠만 자기도 하고 낮에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선인장, 호접란, 다육식물 이렇게 돼 있어요. 잎이 넓은 관엽이 아니고 자, 이 이유가 뭘까요? 보통 얘네 원산지를 보면 얘네들이 건조한 지역에 사막에 이런 데 사는 이제 식물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햇빛이 쨍쨍 찌는 대낮에는 어떻게 해요? 너무 더우니까 자기 몸을 딱 웅크리고 있어서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해가 지고 난 밤에 이제 선선한 기후가 오면 그때 호흡을 해요. 그래서 원산지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떨까요? 밤에 호흡을 하고 낮에는 호흡하지 않죠. 밤에 호흡을 한다는 건 산소를 밤에 많이 내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식물을 생각할 때 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뱉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CO2, 사람이 CO2를 내뱉으면, 이산화탄소를 내뱉으면 식물은 탄소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산소는 어떻게 해요? 그게 남아있겠죠. 그런 원리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침실에 선인장은 그래서 저녁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런 선인장이나 다육을 놓으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실은 저희가 하루 종일 오히려 낮에 많이 사용을 하죠. 여기에는 휘발성 유해물질이나 포름알데히드를 제거하는 식물들을
놓는 게 좋다. 그래서 아레카 야자, 보스턴 고사리, 고무나무, 산호수 같은 잎이 넓은 이런 관엽식물들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있는 공부방으로 가볼까요? 다 같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쾌적한 환경이길 바라시죠. 여기 보면 팔손이 나무나 필로덴드론, 그 다음에 로즈마리 같은 허브 종류를 놓으면 이제 좋은 효과가 있다는데, 사실은 이런 로즈마리나 허브 종류들은 야생화예요. 그래서 방에다 오래 놓으면 어때요? 잘 못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에다 놓더라도 주말에는 꼭 햇빛을 봐주고 바람 통하는 곳에 놔주면 훨씬 좋은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화장실에는 우리 암모니아 냄새 제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사람들이 열심히 청소도 하고 그래서 화장실에서 냄새 나는 집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외관상으로, 이렇게 관상으로도 푸른 잎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 화장실이 우리가 단순히 그 볼일만 보는 공간이라보다는 약간 생각하면서 앉아있을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 암모니아 제거도 할 겸 또 좋은 환경을 한번 만들어 주려면 관운죽, 테이블 야자, 스파트 필름, 맹문동 뭐 이런 것들, 안스리움 이런 거 놔주시면 좋고요. 자, 여기 베란다에는 미세먼지하고 분진 제거, 그러니까 밖에 있는 먼지를 한번 걸러주고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벌레들이 있습니다. 날파리나 뭐 파리나 모기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걸 한번 걸러주려면 어떤 방충의 효과가 있는 걸 놔줘야 되겠죠. 제일 많이 요즘에 나오는 국화가 방충의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미세먼지도 많이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국화나 허브 종류나 꽃, 베고니아 이런 것들, 시크라면 우리가 저번에 한번 구입했던 것들입니다. 이런 게 미세먼지와 분진 제거에도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엄마들이 일하는 주방, 요즘에 가스레인지도 쓰지만 뭐도 쓰죠? 인덕션이라 그러죠. 예, 근데 또 인덕션이면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긴 해요. 근데 아직은 뭐 가스 쓰시는 데도 많은데 여기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요런 식물들이 그런 것들을 잡아준다 그래요. 예, 그래서 스킨답서스, 사노스, 아펠란드라 이런 것들을 주방에 놓으면 일산화탄소 제거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이게 농진청에서 발표한 거예요.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거니까 한번 요거 보시고 우리 집에 식물을 어떤 걸 놓을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분갈이 후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자, 분갈이를 하고 나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있던 자리에 놔야 될까? 자리를 옮겨줘야 될까? 고민을 하시게 되잖아요. 자, 우리도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아늑한 곳을 찾아가고 싶은데 거기가 쨍 햇빛이 찌는 건가요? 약간 좀 반양지나? 예, 좀 그늘진 데가 좋죠. 여름에 우리가 물을 화분에 열심히 줘도 아주 더울 때 심하게 마르는 경우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얘를 물부터 갖다 부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늘에 먼저 옮겨주셔야 합니다. 어떤 식물이 너무 심하게 말랐다 그럴 때는 물 갖다 부어주면 오히려 탈 수가 있고요. 얘를 그늘 쪽에 통에 물을 받아서 아예 담가버리시면 잘 살아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식물도 분갈이를 막 했을 때는 스트레스 많이 받았기 때문에 햇빛 쨍한 데 놓으면 막 강압성을 해야 돼요. 내가 움직이기 시작해야 돼 막 이러는데 그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늘로 살짝 옮겨서 여기서는 뭐 일주일이라 했지 제가 보기에 한 3, 4일 정도.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자기 자리로 찾아가면 될 것 같고요. 처음부터 우리가 분갈이 하는 흙에는 어느 정도 영양소가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물만 주시고 좀 지난 다음에 한 1, 2주 더 지난 다음에 아니면 2, 3주 더 지난 다음에 그때 이제 상태를 봐서 영양소를 주시면 되고요. 이게 집에서 키우는 실내 식물은 액비도 액비지만 그냥 알비료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흙 위에다가 알비료를 조금 뿌려주시고 물 줄 때마다 조금씩 녹아서 이렇게 흡수될 수 있게. 우리가 실내 식물을 굳이 키워서 잡아먹을 게 아니고 예쁜 모습으로 계속 오래 보기 위함이니까 그 모습을 유지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거에 맞춰서 키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물을 줄 때 일반적으로 제일 어려워요. 자, 물 주시고 저는 혹시 힘드시면 잘
구분을 못 하시겠으면 나무젓가락을 꽂아 놓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이름표 같은 걸 나무로 된 거 꽂아 놓으시면, 자, 위에는 말랐는데 이름표를 싹 뽑아보면 흙이 어디까지 젖어 있는지 보여요. 자, 식물이 아주 작으면 뿌리도 어떻죠? 낮죠. 근데 식물이 크면 뿌리도 깊습니다. 그래서 내가 뿌리가 어디까지, 뿌리만 물이 닿으면 되기 때문에 그걸 보시는 척도로 삼는 게 그 나무를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뽑아보시고, 아, 얘가 말랐구나, 젖었구나. 젖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무에 흙이 붙어 있죠. 젖은 흙이 딸려 올라와 있고 습기가 있고요. 흙이 없으면 뺐을 때 부실부실 말라 있거나 흙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물을 한번 듬뿍 주시는 게 좋고요. 이쁘다고 자주 주시면, 이쁘다고 자꾸 만지면 괴롭잖아요. 마찬가지로 식물도 이쁘다고 자꾸 물을 주시면 얘가 열심히 안 커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이렇게 만졌더니 건조하다 할 때 물을 듬뿍 주세요. 밑에 물이 흘러내려올 만큼. 그러고 나면 얘가 물 줄 때 열심히 먹어야지 하면서 자기 몸을 키우고요. 또 물을 쭉 안 주시고 그렇게 해서 주시는 게 낫지. 2, 3일에 한 번씩 물을 계속 주시면 안에서 썩을 확률이 큽니다. 수분이 계속 있어서. 그리고 식물 자체도 열심히 크려고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예쁘게 크지 못하니까 좀 말려서 물을 한 번씩 주시고, 처음에 분갈이 하실 때는 꼭 방근을. 분갈이, 그리고 비료를 주지 마시고 물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번에 커피태비를 누가 문의를 하셨어요.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그 원두커피를 많이 먹기 때문에 커피태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런 만큼 쓰임의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방향제로도 쓰고, 방충제로도 쓰고, 또 이제 이것도 음식의 하나의 재료로서 이제 비료로도 쓰는데, 제가 오늘 안타깝게도 저한테는 그 비료 판매하는 게 있어요. 커피태비를 판매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비료를 만들어서 아예 회사에서. 근데 이제 만들어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거는 커피태비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음식물태비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커피태비도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건 하나도 없고 뭐가 있냐면 EM 액비가 들어가는 거. 미생물 액비가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보면 밑에 부엽토는 우리가 말하는 배양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흙에다가 음식물을 나온 거를 잘게 찢을수록 더 분해가 잘 됩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분해가 잘 돼요. 그럼 겨울보다는 여름이나 봄, 가을이 더 분해가 잘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런 그 미생물을 좀 섞어주고요. 다시 위에다가 그 흙을 덮어주는 이유는 냄새가 올라오지 않게, 벌레가 들어가지 않게. 이게 노출이 돼 있으면 벌레가 끓잖아요. 그리고 냄새가 나니까. 그렇게 하고 이 위에를 키친타올이나 망으로 아예 이렇게 고무줄로 이렇게 막아버리세요. 그래서 요거를 그늘진 데다가 보관을 하시고,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수분을 주면서 이렇게 저어주신다 그러나요? 그러면 얘가 어느 순간 음식물 퇴비가 없어지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텃밭에도 하셔도 되고 아니면 화분에 뿌리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는데, 요 음식물 퇴비 대신에 커피를 그렇게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생커피를 넣으시지 말고 항상 발효를 시켜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한약재 같은 거 짜고 나면 너무 아까운데 이거 사용하고 싶어요 하시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걸 꼭 발효시키셔야 돼요. 발효시키지 않고 그냥 넣으시면 거기에서 가스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식물까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 줄 때도 물을 받았다가 주라고 하잖아요. 수돗물을. 그 염소나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그 수돗물을 그냥 바로 주시게 되면 염류 축적이 돼서, 왜 흙을 이렇게 빼보면 하얀 게 막 껴있는 거 보이셔요? 네. 그런 것들이 염류 축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병이 오기 쉬우니까 그런 것들을 나중에 분갈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얘를 뭐 박스 안에 좀 저장을 하셨다가 가끔씩 수분도 주고 한 번씩 뒤집어줘서 음식물 퇴비로 만들어서 쓰시면, 요즘에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음식물 퇴비도 있죠.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걸 한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유튜브로 네. 지금 질문이 하나 올라온 게, 네.
지렁이가 있는 건강하다고 네. 했습니다. 근데 화분에 지렁이를 넣어주면 꽃이 잘 자랄지 여쭤보시더라고요. 식물 자라는 거랑은 지렁이는 전혀 상관없어서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여기에 그림이 없긴 하지만 밑에 그 지렁이 집을 하나 만드시고 그 위에 화분을 올려놓으시면 지렁이가 흙과 이렇게 같이 교감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지렁이 똥을 싸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면 음식물을 가지고 지렁이를 키우셔서 지렁이 똥이 나오면 그걸 갖다 화분에 얹어주셔도 좋고요. 네. 그래서 지렁이가 징그럽다고 하나 지렁이가 화분 속에 사는 환경이 좋으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지렁이가 밖으로 나오는 이유는 그 화분 안에 환경이 안 좋거나 네. 아니면 지렁이 집에 환경이 안 좋으면 밖으로 나와요. 가스가 발생한다던가 수분이 너무 많다던가. 네, 그런 거 감안하셔서 일부러 잡아 넣으시긴 그렇지만 화분에 지렁이가 있으면 일부러 빼시지는 마세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온라인으로는 네. 그러면 선생님도 하셔요. 질문이요? 네, 있으시면. 제가 얼마 전에 허브를 하나 장미허브를 죽여가지고 장미허브요. 장미허브는 사실은 허브과가 아니에요. 다육이과예요. 잎이 토톰한 거 얘기하시는 거죠. 생긴 게 장미라서 장미허브라고 부르는데요. 다육이의 특성처럼 키우시면 됩니다. 잎이 톡톡하기 때문에 물 자주 주시면 안 되고 물 빠짐이 잘 되는 그런 화분에서 키우시면 되고요. 햇빛 많이 봐요. 좋아요. 허브 종류는. 집에서 혹시 꽁꽁 숨겨놓고 귀하게 키우셨나요? 집이 별로 빛이 안 들어요. 네, 네. 그러면 하여튼 그런 게 있으니까 쉬시는 날이라도 빛을 찾아서 이렇게 햇빛 찾아서 놓으시면 훨씬 좋습니다. 네. 자, 이상 또 질문이 없으시면 마칠까요? 네. 그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